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 등 모두 18개인데요. 이 가운데 15개는 이미 공범재판에서 유죄로 판결난 바 있습니다.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선고 공판은 TV로도 생중계됩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오늘 재판이 2시에 시작하나요? 2시 10분입니다. 2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인데요. 상당히 큰 규모의 법정입니다. 150석 규모고 여기서 2시 10분에 이제 김세용 부장판사하고 이제 배석 판사들 3명이 판사가 입장을 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참석을 안 할 겁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선고를 하게 되죠. 근데 왜 이제 가장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 사실이 18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8가지 각각의 공소 사실에 대해서 유무죄에 대한 판단의 근거들을 쭉 설명을 하게 될 거고요. 이어서 감경 사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들,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 주문해가지고 피고인 박근혜를 뭐 징역 얼마에 처한다라든가 아니면 무죄 한다라든가 이런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 걸리는 시간이 워낙 혐의 사실이 방대하기 때문에 2시간 정도로 2시간 정도로 예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판사가 그 판결문을 2시간 동안 읽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시간 동안 읽게 되고요. 이제 뭐 그동안 결시 공판은 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변호인들이라든가 이런 측에서 첨언할 이야기들은 없고 그냥 그 판사의 선고문 낭독이 쭉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 보통 이제 선고할 때 피고인 뭐 최후 진술 뭐 이런 거는 그거는 결심 공판에서 이미 다 한 거고요. 예. 오늘은 이제 재판부에서 말 그대로 이제 판결문을 요약해서 낭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결문을 전부 읽는 건 아니고 저번에 최순실 그 선고 같은 경우에도 판결문으로 나온 건 500페이지가 넘었는데 그때 진행된 시간이 2시간 10분이었어요. 그럼 대략 박근혜 전 대통령도 최순실 씨의 선고하고 준해서 거의 비슷한 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대략 한 2시간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오늘은 중계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김세현 부장 판사가 이 낭독을 할 때도 최순실 씨 때보다 조금 더 좀 세밀하고 자세하게 읽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2시간을 10분을 훌쩍 넘길 가능성도 좀 제기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은 볼 수 없을 것 같다고요? 일단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이미 했고요.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이 돼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좀 정정해야 될 게 있던데 아까 오프닝 멘트에서 공범들과 혐의 겹치는 것 15개가 이미 유죄가 인정됐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뭡니까? 조원동 수석이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박했던 부분, 그 강요 미수 혐의였죠. 근데 그 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 유죄를 인정하면서 오늘 또 공교롭게도 지금 이 형사 22부 같은 재판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인정을 했고 그것도 공모관계를 넘어서서 책임이 훨씬 조원동 수석보다 크다라는 부분까지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럼 그 부분도 포함이 되겠네요. 이미 이제 이 부분은 뭐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같은 재판부이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이 될 가능성이 이제 많아진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원동 전 수석은 이제 종범인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위에서 지시한 사람의 지시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정도로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조원동 전 경제수석 같은 경우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시를 행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더 당연히 중하게 형에 반영이 되겠죠. 이 형을 계산을 할 때요. 이 혐의에 대해서 뭐 3년, 이 혐의에 대해서 10년. 그러면 그냥 13년 이렇게 단순 계산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그렇게 거죠?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이제 이 형사 구조 자체가 흡수주의입니다. 흡수주의에다가 옛날 미국처럼 하나하나 다 더해서 뭐 징역 300년 이런 게 나오진 않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중한 죄, 지금 이번에는 뇌물죄겠죠. 뇌물죄. 가장 중한 죄에서 예를 들어서 무기징역이 선고된다. 그럼 나머지 형은 다 거기에 흡수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유기징역을 선고할 때는 유기징역이 이제 10년에서 이제 30년이 이제 한도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2배, 2분의 1배까지 가중할 수 있기 때문에 누범이 아닌 이상은 이제 45년까지 이런 이상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다 합산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한 죄 정한형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뭐 30년을 검찰이 일단 검찰 구형 내용은 30년이 그렇습니다. 됐죠.
검찰은 징역 30년에 그리고 이제 벌금 1,185억 원을 구형을 했는데 과연 이제 그 유무죄에 대한 판단 부분들은 사실 지금 단계에서 논의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18개 혐의 중에서 같은 재판부인 형사 22부에서 벌써 이제 최순실, 뭐 안종범, 조원동 전 수석 재판 과정에서 같은 혐의에 대해서 벌써 12가지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재판부에서 유죄 인정한 게 또 4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재판부가 최순실이나 아니면 조범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고 그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무죄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유무죄 판단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과연 형량이 어느 정도냐라는 건데, 그거는 뭐 재판부가 어느 정도 감경 요소, 여성이라는 또 고령이라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감경 요소들을 감안을 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될지는 한 4시 정도에 대해서 드러날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정리를 해드리죠. 전체 18개 혐의 가운데 15개라고 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1개 혐의, 조원동 전 경제수석의 CJ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하는 강요미수죄가 추가가 됐는데요. 이미 종범인 조원동 경제수석이 유죄를 받았습니다. 18개 가운데 16개 혐의가 이미 유죄가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재판 과정을 쭉 보면 참 말이 많았는데 그중에 변호인들이 부침이 심했어요. 중간에 뭐 다 사퇴하고 그렇습니다. 국선 변호인 오고 나중에는 변호인이 아닌 분이 뭐 생중계 하지 말라고 가처분 신청도 내고, 네,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죠, 우여곡절이. 그렇습니다. 참 그 미결 상태에서 1년 가까이 그 재판을 한다는 것도 사실상 유례가 없는 그런 일인데요. 그만큼 재판이 세계 재판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그 재판사상 너무 중요한 재판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과거에 우리 탄핵 심판 이 과정에서는 뭐 상당히 그래도 짧은 시간 내에 진행이 됐지만 그것은 대통령으로서의 그 직무를 수행할 과연 자격이 있느냐라는 것을 그걸 따진 부분이었지만 이제는 그 사람의 인신을 구속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아주 꼼꼼하게 이렇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대한 불신 때문에 골석 재판에 불출석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그 1심 선고는 대통령의 권한, 이 무한 정도인 대통령의 권한을 잘못 행사했을 때 나타나는 것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그리고 정경유착에 대한 그 재판부의 날카로운 심판들이 내리는 장이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 때문에 유심히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생중계는 예정대로 했는데 법원이 생중계는 법원이 내리는 권한이지 이게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제가 어제 뭐 당사자 적격 얘기도 좀 했었는데 이제 도태호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당사자 적격이 없어서도 이미 각하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하를 할지 아니면 일단 심사를 해서 기각을 할지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을 텐데, 일단 이 뭐 가처분 신청을 받았던 재판부는 이거는 재판부의 권한이고 재판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민사에서 가처분으로 다룰 사건으로 보기에는 맞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아예 심사 대상에 제외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보통 이렇게 심사 대상에서 제외를 하면 이유를 얘기 안 해요. 그렇죠. 그죠? 원래 뭐 어차피 심사 대상인데 무슨 거기다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하느니 반하지 않는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그래도 이게 사안이 워낙 중대하다 보니까, 그리고 설사 이게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재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가장 주요한 이유를 한 줄로 딱 요약하면 모든 국민들이 이게 1심 재판인 줄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되기 전까지 예단을 가질 수 있다는 취지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국민들이 모두 1심 재판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생중계되지 않아도 뉴스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다 이미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제한할 실익도 크지 않다라고 봤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계속 진행이 될 건데요.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은 이런 사실 호소도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면서 또 좀 불만을 터뜨리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생중계 제한해달라는 가처분 신청한 게 어차피 안 받아들여질 것을 알면서 이것도 역시 정치적인 노림수가 아니었느냐, 이런 해석들도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내가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 재판을 받고 네, 있다라는 그렇죠. 주장을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자, 대한민국의 첫 여성 대통령으로 청와대에 입성한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국정농단으로 결국 임기도 다 채우지 못한 채 파면되는 불명예를 안았죠.
취임부터 검찰 소환까지 박 전 대통령의 말말말 영상으로 구성했습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의 임무를 시작합니다. 국정 책임은 대통령이 지고 나라의 운명은 국민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반드시 만들어서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얻겠습니다. 대면 보고보다도 그냥 전화 한 통으로 빨리빨리 이렇게 하고 해야 될 때가 더 편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대면 보고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지금까지 했던 대면 보고를 좀 더 이렇게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은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간절하게 원하면 전 우주가 나서서 다 같이 도와준다. 그래서 꿈을 이루어진다.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생각하면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습니다. 저 스스로를 용서하기 어렵고 서글픈 마음까지 들어 늦잠을 이루기도 힘이 듭니다. 무엇으로도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드리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저는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대통령에 취임하여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완전히 엮은 겁니다. 보도를 보니까 이게 굉장히 숫자가 많고 그런데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럼 이제 연락이 오면은 이거는 이제 성실히 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행 과정을 이렇게 좀 추적을 해보고 이렇게 보면 좀 뭔가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어요. 여성 대통령이 아니면 그런 그 비하를 받을 이유가 없겠죠.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 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 왔습니다.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로 청와대에 입성을 해서 또 영부인 22살에는 또 영부인의 역할까지 맡았고요. 그렇습니다. 또 국회에 입성을 한 뒤에 대통령이 되기까지 그리고 탄핵까지 참 거의 인생 역정, 정치 역정이 거의 책 한 권으로 얘기해야 되는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현대사에서 참 이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도 참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있을 때도 참 여러 가지 타이틀이 최초란 타이틀이 참 많았습니다. 예. 최초 여성 대통령, 최초 부녀 대통령, 최초 독신 대통령, 그리고 최초의 과반득표 대통령, 여러 가지 영역의 타이틀들이 많았지만은 가장 불명예는 최초로 탄핵된 대통령이라는 것이죠. 예. 이런 여러 가지 그 파란만장한 인생이 오늘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점을 찍는 그 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재판 과정에서 그 모든 걸 다 이렇게 재판에 협조를 한다든가 본인의 아니면 무죄를 철저히 주장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법과 원칙을 강조했던 대통령
이라고 합니다만 정작 본인의 재판에서는 법원을 불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사실 박 전 대통령이 다른 대통령도 다 뭐 법치주의 원칙은 강조했지만 유달리 좀 강조를 많이 했던 대통령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국민들이 가장 실망하는 부분도 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특검 조사도 응하겠다고 했다가 결국 그것도 불응했었고, 그리고 지금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이거는 재판이 나에 대한 정치 탄압이다라고 해서 재판도 전면 보이콧하고, 사실 피고인이 어딘가에 사라져서 못 찾아서 걸석 재판하는 경우 있어도 구치소에 있는데 걸석 재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오늘도 뭐 사실상 걸석 지금 선고가 예정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뭔가 이율배반적인 측면이 강한 것 같다라고 해서 국민들이 더 실망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지금 이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는 게 오늘 선고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재판부 입장에서 이제 죄질이나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할 때 이제 유죄를 인정하고 나서 이제 양형 기준 같은 것들을 발표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어떤 이유로 이런 중형이 선고됐다는 양형을 밝힐 때 재판에 불출석하고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이건 반성과 전혀 거리가 먼 행동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중형이 선고될 때 이런 일들이 이제 재판을 거부하고 불출석하는 일들이 좀 안 좋게 반영될 가능성이 많고요. 저는 오히려 길게 놓고 봐서 이제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에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도 결국은 한 2, 3년 지나서 다 사면이 됐었죠. 근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재판을 받았던 모습 자체들이 국민들의 이제 소위 말하는 마음을 돌리기 쉽지 않다면 사면을 받는데도, 그러니까 뭐 사면을 제가 지금 논하는 게 너무 이르긴 합니다만 예. 받는데도 오히려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재판 과정을 사실상 불신해 왔다는 것 자체가 사면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거는 못 받아들이겠다라는 태도라면 국민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갑자기 이제 앞서 사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2007년이었죠.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두 당시 후보가 첨예하게 대립을 할 때 양쪽 진영에서 문제를 삼았던 게 두 가지였습니다.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사건, 도곡동 땅 주인이 누구냐, 뭐 아니면은 그 다스는 누구 것이냐라는 논란이 이미 그때도 있었습니다.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고 감춰져 왔고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구속 기소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제일 큰 논란거리 중에 하나는 최태민 목사가 어떤 관계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 최태민 목사의 딸이 최순실이었고요. 그렇습니다. 과연 그 부분도 제대로 규명이 됐고 아니면 그때부터라도 아이고 이게 문제가 되겠구나라고 해서 그 관계를 단절을 했더라면 오늘의 이 재판은 없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돌이켜 보면은 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좀 몸 관리 또 국정 운영을 시스템으로 통해서 운영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아쉬운 대목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같이 있는 젊었을 때 사진이 나왔던데 당시 그때 이제 최태민 씨가 구국 봉사단으로 활동할 때 같이 그때부터 연을 맺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예. 아주 수십 년 동안 연을 맺어온 것들을 어떻게 대통령이란 자리에 올랐으면서도 과감하게 끊지 못했을까? 그래서 국정농단의 빌미를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아쉬움을 또 하게 됩니다. 예. 자, 오늘 뭐 18개 혐의인데요. 이거 그동안 계속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그래픽으로 보면서 재판부 특히 검찰의 기소장에 나왔던 가장 중요한 얘기를 제가 말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그 권한을 사유화함으로써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 뭐 탄핵에도 나왔던 문장입니다. 가장 뭐 여러 가지 혐의가 지금 있지만 지금 나오는 이 혐의들 중에서 대통령으로서 권력을 사유화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해석을 조금 해주시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대기업들에게 이제 출연을 강요해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세웠던 부분, 그리고 삼성으로부터 또 최순실 씨를 위해서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 이제 그 부분이 어찌 보면 권력을 사유했다는 부분에서 가장 자유롭게 힘든 부분인데요. 예. 오늘 선고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도 결국 뇌물죄입니다. 그러니까 뇌물죄가 일단 형량이 가장 높고 그 뇌물죄 나머지 혐의들이 결합돼서 흡수돼서 이제 형이 선고가 될 텐데 이 뇌물이 얼마가 선고가 될지는 충분히 예측이 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재판부가 같기 때문이죠. 최순실 씨하고 벌금은 동일할 거고요. 그리고 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관련 부분은 아마도 뇌물죄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그건 같은 재판부니까. 결국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에게 승마 지원이 됐던 부분, 그 부분에 한해서 이제 뇌물죄가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많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강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일단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몇 년이 선고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20년은 이상이 될 거라는 얘기가 있죠. 일단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이제 일단 첫 번째 관점은 최순실보다 낮을 것이다. 일부 법조인입니다. 어허. 일부 법조인의 얘기는 뇌물을 실제 본인 주머니에 넣은 사람이 더 중한 처벌받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최순실에게 돈이 들어간 거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간 건 아니니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추징 금액은 안 붙을 겁니다. 또 그런 이유를 들어서 낮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뭐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없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국정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이 국정농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국가에 관련된 것들을 사유화하면서 발생한 문제들이고 본인이 최순실을 이 안으로 끌어들인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형사 합의 22부 김세현 부장판사의 지금까지 선고 과정을 쭉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를 훨씬 중하게 보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 20년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25년 정도 형량을 예상을 하는데 사실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장시호 재판에서 예. 검찰이 구형보다 올려서 선고한 적도 있어요. 같은 그렇죠. 재판부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정농단을 굉장히 중하게 바라보고 대통령의 책임을 중하게 본다면 그래서 법정 구속시켰잖아요. 네, 잠시. 검찰의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 보통은 이제 검찰이 뭐 30년 하면은 그거보다는 좀 낮은, 네. 그래서 뭐 최순실 씨 20년보다는 좀 높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예상을 할 수도 있지만 법원의 판단은 그거보다 20년보다 낮게 볼 수도 있고 오히려 30년보다도 더 많이 줄 수도 그렇죠. 있다. 극단적으로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항소 그 부분 어제 이제 얘기하셨어요. 그 항소와 관련해서는 항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그러면 항소를 한다고 했을 때 항소 이후에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어떤 전략을 갖고 이 재판에 임할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일주일 안에 항소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당연히 아마 저도 그렇고 대부분 법조인도 항소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소를 하게 되면 국선 변호인과 그때부터 접촉을 해서 진행을 할지 아니면 항소심도 지금 그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해서도 지금 재판 불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소만 해놓고 또 재판에 아예 나가지 않을지 지금 일단 두 번째가 좀 더 유력하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국선 변호인을 이제 해임을 하고 새로운 또 유영하 변호사를 포함해서 새로운 변호사를 가지고 처음에 항소심을 좀 진행하다가 또 지금 1심 재판처럼 보이콧을 하는 방향으로 갈지 이 두 가지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아닐까 이렇게 보통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어보죠. 지금은 지방선거 앞두고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 촛불 집회 참석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들의 그렇습니다. 목소리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방선거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부분도 좀 짚어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 이렇게 봅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늘 선거를 통해서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태극기 집회 승기 또 결집될 거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런 측면도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흐름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구속 당시에 구속하냐 마냐 했을 때 찬반 여론이 7대3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구속에 찬성하고 적극적이었던 그 이른바 이제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의 그 지지율이 합치면 69%였거든요. 그때 네. 7대3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도가 70% 가깝습니다. 아직도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그것이 그 지방선거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보수 야당에서는 가급적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선을 긋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지 그 지지층들을 끌어안으려고 했을 경우에는 아마 선거를 필패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유한국당에서도 지도부에서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전략을 세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 재판부가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정치적인 고려를 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재판부의 오늘 판단 어떤 걸 기준으로 볼 것이라고 그러니까 보십니까?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최순실 씨의 재판이나 그리고 나머지 김기춘 실장이나 이거 재판부는 다르지만 이 재판 과정을 쭉 지켜보면 이 재판은 정치적 고려가 들어가 있는 재판은 절대 아니고요. 결국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법리와 증거,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서 판단을 하게 될 거고요. 뭐 지금 예상이 있고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무죄 판단은 사실 지금 무의미하다고 하는 게 이미 같은 재판부에서 뭐 최순실 씨에 대해서 11개 혐의를 인정한 상황이고 또 오늘 또 조원동 수석의 혐의도 하나 인정을 한 상황이고 뭐 기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만 유일하게 1심과 항소심이 갈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법리 판단을 중심으로 해서 선고를 할 거고요.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적 고려는 없을 겁니다. 예, 하나만 더 딱 질문 드리죠.
417호 대법정이잖아요. 이 그렇습니다.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여기서 받았고요. 어허. 그리고 재벌 청수들, 과거에 삼성의 이건희 전 회장, 정몽구 전 회장, 김승현 전 회장, 그리고 예. 최근에는 최순실 씨, 그리고 이재용 전 부회장도 이곳에서 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417호 대법정에서 오늘 1심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용어를 잘못 선택했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죠.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했다고 했는데요. 권한을 사유화한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권한이라는 말과 헌법을 공부하신 분이니까 권력이란 말은 다르잖아요. 권한이라는 거는 내게 아니잖아요. 국민들한테 준 거잖아요. 그거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상 거의 무한대의 권한이 있는 상황인데 그게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거죠. 그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사사로이 사용했다는 부분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를 하게 된 거고 그것 때문에 어찌 보면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된 거고 그 권한을 사사로이 남용한 게 결국 형사법정에서 피고인까지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예. 뭐 요즘 아무리 뭐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얘기하고 개헌까지 얘기합니다만 대통령의 힘은 권한입니다. 내게 아닙니다. 국민들 거 빌려 쓰는 겁니다. 그걸 몰라서 오늘 1심 판결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